전 세계 경제가 참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단계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 4분기 경제 성장이 전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한국도 이제 2, 4분기를 지나면서 3, 4분기로 들어가면서 아주 어려운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한국은 자동차하고 컴퓨터 혹은 IT 프로덕션이 주된 산업인데 그쪽으로 아주 호된 시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중국, 과연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또 벌어진 다음에 어떤 세계가 형성될 것인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무슨 경제학자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60년 이상 살아오면서 중국의 부상, 그 다음에 미국의 또 제조업의 몰락, 이런 것들을 몸으로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재미삼아 생각해 보는 걸로 뭐 생각해 보죠. 그럼 한번.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내용은 21세기 중반 이후, 뭐 그때까지 나는 살지도 못하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제대국이 되면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되는가, 다음 문제는 중국은 흥하고 미국은 몰락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GDP per capita, 그래서 개인당 GDP죠. 1등은 룩셈부르크가 10만 불이 넘죠. 그 다음에 스위스랜드, 마카오가 3등입니다. 마카오 도박의 도시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 아일랜드, 과타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이 전부 상위권에 있고 이제 8위에 미국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나라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큰 나라, 인구가 그래도 한 3천만 명은 넘는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6만 불 이상을 기록하는 나라죠. 그 밑에도 싱가포르,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는 큰 나라지만 또 네덜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다 조그만 나라들이죠. 그래서 한국도 보면 여기 지금 30위에 31,431불 2019년 현재 자랑스럽게 올라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차이나는 어디냐? 차이나는 겨우 이제 10,000불을 넘었죠. 그래서 지금 이 리스트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차이나는 뭐 한 72에서 75위 그 정도 순위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개인 소득이고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차이나는 미국보다 훨씬 인구가 많죠. 그러니까 많은데 이게 아주 유명한 블룸버그의 예측이죠. 그래서 그 국민 총생산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지금 2020년이 여기 있는데 아직은 미국이 중국보다 높죠. 그렇지만 미국이 2.0% 성장을 하고 중국이 6.0% 성장을 지속한다고 할 때 사실 미국이 2.0% 성장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는다. 이런 결과가 나온 유명한 그래프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대충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나라가 다 타격을 받게 될 거니까요. 또 조금 주춤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트렌드대로 간다 그러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피할 수 없는 정확한 예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양국가의 앞으로 변화가 될 경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중국 경제의 장점입니다. 사회주의 정부로 강력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가능하다. 이거죠 바로. 세계의 공장을 거치며 생산기지를 갖추었다. 생산 능력을 갖추었죠. 집중 투자를 위한 자본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 무역 투자로 그동안 모은 자금이 중국 공산당의
결정으로 한 곳으로 아주 집중 투자가 되기가 쉬운 상황이죠. 필요한 노동력을 싸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까지도 인구가 전 세계 1위 국가니까 노동력이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경제의 약점, 중앙정부가 주나 혹은 개별 기업을 통제하기 어려운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아무리 국가가 나서서 이걸 하라고 얘기해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안 하는 제도죠.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익이 난다 그러면 너도나도 붙어서 또 경쟁을 하는 체제고요. 생산 단가가 높아서 공업 생산력이 낮다. 보통 인건비가 중국의 한 6배, 7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새는 그걸 자동화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당장 자동화는 자본이 들어가고 손으로 노동력으로 때우는 거는 인구만 있으면 되니까 경쟁이 쉽지 않죠. 경제가 내수와 소비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출 같은 거 별로 안 하고 그저 안에서 자기들이 쓰는 거.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최대 소비 국가죠. 그 다음에 자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군사력 투자가 과도하다. 미국은 지금 세계 패권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패권을 지키려면 군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은 조금 떨어졌지만 천조국 그런 얘기를 한 게 국방비를 얘기한 거였죠. 반면에 중국 경제도 역시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단점은 공정유착에 의한 부패 문제가 심하다. 중국의 부자들은 전부 정치인들과 그 가족들이죠. 우리 다 알아갖고 중앙정부에서 은행에서 돈 빼가지고 주면 정말 앉아서 헤엄치기로 부자가 되는 거죠. 경쟁자들이 추격해온다. 그 인도나 아니면 지금 더 인건비가 싼 나라들로 생산기지를 전 세계 그 국제적인 기업들이 옮기고 있죠. 싼 인건비가 한계에 부딪혔다. 그 얘기고 후발주자다. 무슨 얘기냐? 공장으로서 생산 능력은 갖췄는데 아직 그 공장에서 세계 첨단의 물건을 생산해내기 위한 아이디어나 혹은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멋있게 공장은 지어놨는데 그 일은 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서구인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가 되고 있다. 중국의 출산율은 1.6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중국은 앞으로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급해서 1인 1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하나만 반짝하고 아무 소용이 없죠. 중국도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애를 낳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또 노령화가 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죠. 미국 경제의 장점은 유연성이 있다. 자본 형성이 민간 주도로 월스트리트라고 얘기하죠. 돈이 된다 그러면 전 세계 돈이 몰려들기 때문에 돈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아무리 막대한 무역 흑자를 미국에서 봐도 그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월스트리트에 와가지고 그 돈을 어디다 쓸 거냐 하는 문제는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중국 수상도 아니고 월스트리트의 CEO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쉽다. 미국엔 이 전통적인 부자들보다 당대에 일어난 부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세계 전화 시스템은 미국이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국가 코드라는 게 있는데 왜 미국은 0, 1입니까?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요. 어느 나라든지 인터넷을 쓰면 뒤에 KRC, CO 이런 식으로 국가명이 있는데 왜 미국은 그게 안 붙고 닷컴입니까?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요. 이게 뭐냐? 아이디어를 받쳐줄 수 있는 사업화가 쉬운 세계 거의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죠. 왜? 여기는 계급도 없고 우선 이렇게 정형화된 전통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강력한 국방력이 받쳐주는 기축통화국이다. 미국이 강력한 국방력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달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갈 나라가 없죠. 그다음에 이민자들이 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보완해준다. 미국 역시 인구 감소, 출산율이 1.85명이니까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년에 100만 명 정도의 이민자를 받는 세계 유일한 나라고 또 전 세계에서 가고 싶어하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구 문제를 약간 그래도 커버받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중국이 어느 정도였냐 과거에 1880년에만 해도 중국은 뭐 영국이니 뭐 이런 나라들하고 상대도 안 되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청나라 말기 중국이 그 아편전쟁에서 영국한테 패할 때에도 사실은 GDP로 따지면 중국이 영국보다 훨씬 월등했습니다. 영국이 뭐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니 그런 얘기를 했어도 중국과는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도전하던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은 이제 당시에는 그 아이솔레이션 떨어져 갖고 혼자 하고 있었고 땅이 워낙 넓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치고 올라오는 나라였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1879년에만 해도 인도를 GDP에서 이긴 3등이었는데 인도가 2등이었는데 원래 3등이 됐죠. 유일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중국을 따라가는 형태였죠. 그리고 뭐 보면은 뭐 이때 한국은 아예 뭐 이 리스트 근방에도 못 가는 나라였고요. 그다음에 이때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 일본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형성돼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강력했던 중국이 결국은 그 일본한테 굴욕을 당하고 서구 열강, 영국을 비롯한 그런 나라들한테 굴욕을 당한 거는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죠. 그 군사력이 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경제력을 나라가 강대국이 되려면 경제력과 군사국이 함께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군사력입니다. 지금 이 매년 쓰는 그 국방 예산, 물론 중국과 미국의 인건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뭐 무기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미국은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의 그 국방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첨단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고 보통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미군 1개 중대가 한국군 1개 대대의 전투력과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가지고 있는 무기의 양에 있어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커 나갈수록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충돌에서 과연 이겨나갈 힘이 있느냐 그거는 또 딴 얘기죠. 그래서 이제 2065년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지는데 뭐냐 인구에 있어서 인도가 16억 명으로 거의 17억이 됩니다. 인도는 종교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사회죠. 이렇게 세계 1위가 되고 중국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12억 5천만 명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지금 3억 4천만 정도인데 4억 1천만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 이유가 이제 이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중국이 매년 6%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야 그 경제를 뒷받침해 준다는 그런 어떤 제한 조건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이런 통계가 있더군요. 이거는 일본 은행에서 나온 건데 그 2019년에 보면 프로젝티드 된 거 오른쪽으로 점선으로 된 걸 보면 여기도 2030년경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하늘색이 파란색 위에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2060년이 되면 미국이 다시 중국을 따라잡는다. 왜? 중국 경제에
본질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투명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자본에 대해서 정직하지도 않고 국가가 어떤 통제하고 어떤 한 분야를 밀어주는 시스템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경제 발전이 감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조사에 보면 그 인디아가 약진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일본은 독일한테 뒤져서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주저앉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기 한국도 인구 문제를 해결 못하면 비슷한 처지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과 중국이 어떤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봤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기 위한 경제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생각해 봤는데 그 첫 번째는 중국이 매년 5에서 6%의 꾸준한 성장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미국을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혹은 이길 수 있다. 그다음에 꾸준한 인구의 증가와 급격한 노령을 저지할 수 있는 어떤 국가적인 정책이나 혹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바뀌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첨단 산업의 체질화로 세계 공장에서 탈피한다. 로우텍을 버리고 하이텍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춰야겠죠.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제 체제로 변화를 해야 된다. 지금같이 밀실에서 몇몇 명이 나눠먹는 식으로 밀어주는 식으로는 그 세계적인 기업이 들어와갖고 투자를 하고 그곳에서 물건을 만들고 또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은 어렵다 이거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자국 내 자본 유출을 방지한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중국이 아무리 미국한테 무역 흑자를 많이 봐도 소용이 없는 게 중국 부호들이 그 돈을 다시 다 미국으로 빼돌려갖고 월스트리트에 갖다 넣어놓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그럼 중국 정부가 부자들한테 내 재산이 여기 있어도 안전하다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그게 쉽진 않죠. 내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중국은 소수민족 문제를 비롯해서 인부 격차 문제 등 여러 가지 내부 갈등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변국들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세. 과연 주변에 그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과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존경을 받아야 그 물건도 나가고 사람도 나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필리핀과 한국 놓고는 중국이 반중파들한테 이렇게 포위를 당해 있는 형국인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중국이 충분히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